제1장 엇갈린 선택. 1994년 늦가을 성심보육원의 낡은 창틀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 바람은 복도 끝에 걸린 십자가를 덜그럭거리게 만들었고 6살배기 일란성 쌍둥이 준우와 선우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준우야, 선우야? 원장실로 오렴? 보육교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들뜸이 섞여 있었다. 쌍둥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밥상머리에서 수없이 속닥거렸던 누군가는 벤츠를 타고 떠나고 누군가는 낡은 트럭 짐칸에 실려간다는 운명의 날. 원장실에는 두 부류의 어른들이 앉아 있었다. 한쪽은 윤기가 흐르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중년 부부였다. 남자의 손목에 감긴 금장시계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고 여자는 향수 냄새를 짙게 풍기며 코끝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다. 혜성그룹의 방 회장 부부였다. 아이를 갖지 못해 용하다는 점집을 돌고 돌아 이곳에서 입양을 하면 대가 끊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다. 다른 한쪽은 기름때가 낀 작업복 점퍼를 입은 남자와 파마가 다 풀린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였다. 시장통에서 국밥집과 카센터를 하는 박씨 부부였다. 그들은 주눅든 표정으로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참 똑같이 생겼네요. 방 회장의 부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마치 똑같은 상품 두 개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소비자 같은 눈빛이었다. 네, 사모님. 일란성입니다. 준우가 형이고 선우가 동생이죠. 둘 다 영리하고 건강합니다. 원장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준우의 등을 떠밀었다. 준우는 겁에 질려 선우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순간 운명의 장난 같은 사소한 일이 벌어졌다. 동생 선우가 긴장한 탓인지 갑자기 딸꾹질을 시작한 것이다. 히끗, 히끗. 조용한 원장실의 딸꾹질 소리가 튀어올랐다. 방 회장의 부인이 질색하며 뒤로 물러났다. 아이가 좀 산만하군요. 건강한 건 맞습니까? 아, 예. 그럼요.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원장은 당황하며 딸꾹질하는 선우를 뒤로 감추고 얌전히 서 있는 형 준우를 앞으로 내세웠다. 이 아이가 형 준우입니다. 아주 의젓하죠? 방 회장이 준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준우는 울음을 참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 당돌한 눈빛이 방 회장의 마음에 들었다. 이 녀석으로 합시다. 눈매가 살아있네. 결정은 순식간이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그것은 두 아이의 인생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준우는 검은색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태워졌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냄새, 따뜻한 히터 바람. 창밖을 보니 원장실 앞에 선우가 서 있었다. 박씨 부부의 낡은 봉고차에 타기 전 선우는 멍하니 준우가 탄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의 낡은 운동화 끝이 떨어져 덜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준우는 창문에 손을 대려다 멈췄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멀어지는 동생의 얼굴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준우는 혜성그룹의 장남이라는 황금 족쇄를 찾고 선우는 국밥집 양아들이라는 진흙탕 속으로 던져졌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날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짓궂은 작가처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두 사람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24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꺼져가는 새벽 3시.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준우, 아니 이제는 신용불량자이자 전과자인 최준우였다. 젠장? 대리는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은 금이가 있었고 알림창에는 독촉 문자만이 가득했다. 채무불이행 안내 최준우님, 금일까지 입금 확인 안 될 시 압류 조치 예정. 한때 대한민국 재계 서열 20위 혜성그룹의 후계자로 불렸던 남자. 최고급 위스키가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가 이제는 2,000원짜리 소주에 새우깡을 안주 삼아 추위를 달래고 있었다. 그룹이 공중분해된 것은 5년 전이었다. 방탕했던 경영, 무리한 사업 확장, 그리고 믿었던 임원의 배신. 모든 책임은 명목상 대표였던 준우가 뒤집었었다. 양부모는 감옥에 가는 대신 그를 파양하고 해외로 도주했다. 띠링 마이너스. 그때 대리운전 앱이 울렸다. 출발 청담 더 펜트하우스 도착 한남동 UN 빌리지 요금 5만원. 꿀콜이었다. 준우는 반사적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술 기운이 살짝 올랐지만 찬물 한 모금이면 깰 정도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다. 이 돈을 벌어야 당장 내일 고시원비를 낼 수 있었다. 더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 준우가 헐떡이며 도착한 곳에는 검은색 벤틀리가 육중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즐겨 탔던 차?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대리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네. 지금 내려갑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기분 탓일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낯익은 울림이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가운 금속태 안경,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서늘한 분위기. 그는 요즘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사모펀드 골드 호라이즌의 대표 박선우였다. 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기사입니다. 선우는 말없이 차키를 건네려다 멈칫했다. 주차장의 창백한 LED 조명이 준우의 얼굴을 비춘 순간이었다. 찌들고 늑수그레해졌지만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자신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준우 역시 고개를 들었다. 키를 건네는 남자의 손목에 감긴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 자신을 데려갔던 양아버지의 시계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파텍 필립. 그리고 시선을 올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준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선우? 30년 전 흙먼지 속에서 딸꾹질을 하던 그 아이가 지금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의 눈을 하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2장 유리선과 판잣집. 1998년 대한민국이 휘청거리던 그의 겨울. 세상은 온통 회색빛 비명으로 가득 찼지만 성북동의 높은 담장 안쪽은 다른 세상이었다. 10살이 된 준우의 방은 웬만한 서민 아파트보다 넓었다. 페르시아산 카펫 위에는 한 번도 조립하지 않은 최고급 레고 박스들이 성벽처럼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원어민 과외 선생이 두고 간 영어 숙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도련님, 간식 드실 시간입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쟁반 위에는 수입 과일과 갓 구운 쿠키가 놓여 있었다. 준우는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보던 자세 그대로 힐끗 쳐다보곤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안 먹어요? 맛없어? 저번에 그 호텔 케이크 사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베이커리가 문을 닫았. 아, 시끄러워요? 아줌마는 왜 시키는 대로 못해요? 돈 받고 일하는 거면 똑바로 해야지. 준우가 신경질적으로 베개를 집어 던졌다. 쟁반이 흔들리며 쿠키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채웠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파편을 줍기 시작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방 회장이 들어왔다. 준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방 회장의 시선은 준우가 아닌 바닥을 기고 있는 도우미에게 향했다. 무슨 란동이야,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해서. 도우미는 준우의 잘못을 덮어주려 했다. 준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방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쿠키 부스러기를 내려다보더니 구두 발로 으깨버렸다. 준우야? 네네. 아버지, 내가 그랬냐? 준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해요. 그냥 짜증이 나서. 방 회장이 준우에게 다가왔다. 커다란 손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상과 달리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 뱀이 지나가는 듯 서늘하고 축축한 느낌. 사람을 부릴 때는 말이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야. 방 회장은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도우미의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걸로 밖에서 입 다물고 깨진 접시값은 내 월급에서 재라. 나가봐. 도우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돈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방을 나갔다. 방 회장은 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봤지? 미안해할 필요 없다. 돈을 줬으면 그만큼의 굴욕도 산 거야. 넌 혜성의 주인이다. 아래 것들의 감정 따위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공포와 돈 두 가지뿐이다. 그날 밤 준우는 깨진 접시 조각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잘못을 해도 돈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못한다. 그 왜곡된 진리는 어린 준우의 영혼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타이틀은 완벽한 면죄부였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재래시장. 매서운 칼바람이 판자로 덧댄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10살 선우의 세상은 좁고 춥고 시끄러웠다. 아유 박씨, 이번 달 월세 또 밀리면 진짜 방 빼야 해. 나라고 땅 파서 장사하나? 집주인 할머니의 고함이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다. 선우는 귀를 막고 문제집을 풀려 애썼지만 글자들이 지렁이처럼 춤을 췄다. 양아버지인 박씨는 카센터가 부도난 후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다. IMF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양어머니만이 국밥집 설거지와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이 가족을 지탱하고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내일 꼭 드릴게요. 어머니 애원하는 목소리에 선우는 연필을 꽉 쥐었다. 흑심이 뚝 부러졌다.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찬물에 터서 쩍쩍 갈라진 손, 퉁퉁 부은 다리. 선우는 황급히 부러진 연필을 감췄다. 선우야, 안 잤어? 내일 학교 가야지. 엄마, 나 문제집 다 풀었어. 다음 거 사야 하는데. 선우의 말에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5,000원. 그 돈이 없어서 어머니는 마른 세수를 했다. 선우는 그 표정을 읽고는 재빨리 말을 바꿨다. 아니야, 사실 다 안 풀었어. 복습하면 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선우는 이미 그 문제집을 3번이나 풀어서 답을 다 외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더 졸으면 어머니가 울 것 같았다. 그날 새벽 선우는 잠든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몇 개와 구겨진 담배값뿐이었다. 어린 선우는 시장통 공중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착한 건 무능한 거야?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빚쟁이에게 멱살을 잡혔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집주인에게 굽실거려야 했다.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었다. 가난은 수치였고 죄악이었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질병이었다. 다음날 학교 점심시간. 급식비를 내지 못한 선우는 교실에 남아 있었다. 그때 반장이자 부잣집 아들인 녀석이 다가왔다. 야, 박선우? 너 거지라며? 냄새나니까 저리 좀 꺼져. 아이들이 킬킬거렸다. 선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녀석의 얼굴을 갈기고 싶었지만 선우는 참았다. 싸움이 나면 부모님이 학교에 와야 했다. 비굴한 아버지와 지친 어머니를 이 잘난 놈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선우는 웃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눈은 차갑게 식은 채로. 그래, 나 거지야. 근데 너 숙제 안 했지? 내가 해줄까? 1,000원만 줘. 반장은 멍하니 선우를 쳐다보다가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던졌다. 뭐야, 이 새끼? 진짜 돈이면 다 하네? 자, 해봐. 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를 주었다. 굴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뜨거워졌다. 이종이 조각이 힘이다. 이걸 모으고 모아서 언젠가는 너희들을 내 발밑에 꿇어앉히겠다. 선우는 반장의 숙제를 대신 해주며 맹세했다. 사랑이니 도덕이니 하는 사치스러운 감정은 버리겠다고. 나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두 소녀는 각자의 지옥에서 자라났다. 준우는 온실 속에서 독초처럼, 선우는 척박한 아스팔트 틈새에서 잡초처럼. 뿌리는 달랐지만 그들이 맺게 될 열매는 기이하게도 닮아 있었다. 괴물이라는 이름의 열매가.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10년을 쓸고 지나갔다. 2008년 두 사람은 이제 20살 성인이 되었다. 준우는 명문 사립대를 기부 입학으로 들어갔다. 캠퍼스 내에서 그는 황태자로 통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등교했고 그의 주변에는 콩고물을 얻어먹으려는 친구들과 화려한 외모의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믿었다. 경영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계열사 한 곳에 이사 직함을 달았지만 그가 하는 일이라곤 법인 카드로 룸살롱을 드나드는 것뿐이었다.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큽니다. 재고하심이? 아, 김 부장님? 답답하게 왜 이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망하면 메워주시겠죠? 그냥 진행해. 준우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웃었다. 그 웃음 뒤로 혜성그룹의 재무제표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다. 반면 선우는 지옥 같은 입시 전쟁을 뚫고 한국대 경영학과의 수석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캠퍼스의 낭만은 그에게 사치였다. 그는 입학하자마자 휴학계를 내고 주식 투자 동아리에 들어갔다. 낮에는 편의점과 과외 알바를 뛰고 밤에는 미국 주식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눈을 붉혔다.
그의 별명은 사이보그였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삼각김밥으로 때우면서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동아리 선배가 물었다. 선우야, 넌 꿈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선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사는 거요? 뭐? 사는 거? 네. 남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목숨을 온전히 내 의지대로 사는 거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아주 많은 돈이. 선우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30년 후 형 준우를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의 시작과도 같았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준우의 오만이 쌓은 모래성은 파도 앞에서도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고 선우가 벼려온 복수의 칼날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 한 여자의 등장이 이 평행선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2장 끝. 제3장 몰락의 전조. 2016년 대한민국 경제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IT 버블의 잔재가 사라지고 바이오와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시기. 해성그룹의 본사 25층 기획조정실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상석에 앉은 준우가 만년필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32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꼿꼿하게 서 있었다. 해성그룹 최연소 전략기획팀장 이서영이었다. 명문대 수석 졸업, 미국 MBA 출신인 그녀는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준우에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전무님, 이 바이오밸리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습니다. 협력사라는 곳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임상 데이터도 조작된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 아니 사기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우는 피식 웃으며 의자를 뒤로 젖혔다. 이 팀장? 아니 이서영 씨? 당신이 경영을 알아? 내가 하버드 연수 갔을 때 배운 게 뭔 줄 알아? 리스크 테이킹. 남들이 겁먹을 때 들어가는 게 진짜 경영이야.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 프로젝트를 맡겼겠어?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으라고 하신 거야? 하지만 회장님께 보고된 보고서와 실제 재무 상태가 다릅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그룹 전체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야. 준우가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다. 유리잔에 담긴 물이 파동을 쳤다. 내가 까라면 까는 거지. 어디서 월급쟁이가 훈수질이야?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방준우야. 이 회사 나중에 다 내 거가 될 거라고?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은 쥐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우는 씩씩거리며 서영에게 다가가 검지 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똑똑한 척하지 마. 너 같은 엘리트들? 돈만 주면 줄을 서?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사표 써. 내일부로 책상 뺄 테니까. 모욕이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그녀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여자였다. 하지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이 무능한 황태자 앞에서 그녀의 이성과 논리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전무님. 서영이 회의실을 나가자마자 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다. 당장 진행해. 자금팀 내일까지 500억 쏴. 안 되면 사채라도 끌어와. 그것은 해성그룹이라는 거함에 뚫린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의 허름한 오피스텔. 간판도 없는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와 컵라면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이곳은 금융가 뒷골목에서 유령이라 불리는 사모펀드, 블랙 엣지 아지트였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박선우였다. 대표님, 해성건설 전환 사채 시비 물량이 시장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이 꽤 높은데요? 트레이더인 후배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다. 선우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가던 손을 멈췄다. 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해성건설? 모기업인 해성전자가 아니라? 네.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해성전자가 지급 보증을 서고 건설 쪽에서 돈을 빼내 어디론가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신사업 투자 명목 같은데. 선우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보이는 해성그룹의 사옥이 밤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곳은 그에게 있어 난공불락의 성이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었다. 냄새가 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군. 선우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지난 5년간 해성그룹의 계열사 지분 구조를 쥐잡듯 뒤져서 만든 공략 지도였다. 그는 볼펜으로 해성바이오라는 글자의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방준우? 그 멍청한 놈이 또 사고를 치고 있어? 이건 기회야. 선우는 냉철했다. 그는 시장의 공포를 사고 탐욕을 파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해성그룹이 무너지기 직전 가장 달콤한 살점을 뜯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 정보가 부족했다. 확실한 트리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선우는 우연을 가장해 강남의 한 바바로 향했다. 정보원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해성그룹 전략기획팀의 핵심 브레인이 오늘 해고당했다는 소식. 바의 구석진 자리,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키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이서영이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붉어진 눈시울. 낮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감만이 감돌았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혼자 마시기엔 너무 비싼 술이군요. 서영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누구세요? 수작걸 기분 아니니까 가세요. 해성그룹 이서영 팀장님? 아니 이제 전 팀장님인가? 방준우 전무의 바이오 밸리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걸 알고 계신 유일한 분? 서영의 눈이 커졌다. 술이 확 깨는 듯 했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그걸 알지? 선우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블랙 엣지 대표 박선우. 저는 방준우 전무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망할 때 떨어지는 콩고물을 줍고 싶은 투자자죠. 당신의 분노와 나의 자본이 만나면 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서영은 명함과 선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선우의 눈빛은 준우의 오만함과는 달랐다. 지독하게 차갑지만 그 안에 끓고 있는 뜨거운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동료의 냄새였다. 흙수저로 태어나 실력 하나로 버텨온 자들만이 공유하는 도끼.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나한텐 뭐가 떨어지죠? 복수.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원칙을 증명할 기회. 덤으로 해성그룹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질 새로운 왕국의 지분. 선우가 손을 내밀었다. 어떻습니까? 그 썩어 빠진 유리성을 부수고 진짜 성을 쌓아보지 않겠습니까?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서 준우의 비웃음 소리가 맴돌았다. 너 같은 건 돈만 주면 줄을 서.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남은 술을 털어넣었다. 그리고 선우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방준우, 그 자식은 내 손으로 끝장내게 해줘요? 약속하죠? 악수를 하는 두 사람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만남은 훗날 준우에게 닥칠 재앙의 시작이었다. 준우가 유흥업소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던 그 밤, 선우와 서영은 준우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운명의 2019년, 해성그룹의 부도가 확정되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3장 끝, 제4장 붕괴. 2019년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던 날, 해성그룹 본사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설치한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피켓을 든 해성바이오 소액 주주들이 바리케이드를 밀치며 절규하고 있었다. 방준우 나와. 내 돈 내놔 사기꾼 새끼야. 회장은 물러가라. 경영진 구속하라. 성남 파도 같은 인파 속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향한 곳은 25층 전무실이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양주잔을 쥐고 있었다. 굳게 잠긴 문 밖에서 문 여세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라는 고함이 들려왔다. 이 변호사 어디 갔어? 아버지는? 아버지랑 통화 좀 연결해봐. 준우가 비서에게 소리쳤지만 비서는 이미 짐을 싸서 도망친 뒤였다. 텅 빈 사무실에는 전화벨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댔다. 곧이어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방준우 씨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준우의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준우는 발버둥 쳤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때 TV 뉴스 속보가 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속보 해성그룹방 회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모든 책임은 경영 일선에 있던 장남 방준우 전무의 독단적 결정. 그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 준우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뭐라고? 화면 속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꼬리 자르기였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준우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버지. 그의 절규는 쏟아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화려했던 황태자의 몰락은 그렇게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같은 시각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층. 골드 호라이즌 대표실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선우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멀리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해성그룹 사옥의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작전 종료되었습니다, 대표님. 이서영이 결제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보고했다. 해성바이오 공매도 수익률 450%. 해성건설 부실채권 인수 완료. 이제 해성그룹의 알짜 계열사는 전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서류에 서명했다. 만년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경쾌했다. 방 회장 결국 친아들을 버렸군. 네. 징역형을 피하려고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선우는 입가에 비웃음을 걸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웃기는 소리. 돈 앞에서는 피도 그냥 썩은 물일 뿐이야. 그는 30년 전 자신을 버렸던 부모, 그리고 돈 때문에 비굴해야 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오늘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22기업을 해체시켰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던지는 복수이자 증명이었다. 서영씨 고생했어요. 보너스는 섭섭지 않게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준우는 어떻게 될까요? 서영의 질문에 선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감옥에서 몇 년 썩다 나오겠지. 빈털터리가 되어서. 온실 속 화초가 야생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어? 선우는 전혀 몰랐다. 자신이 무너뜨린 그 화초가 30년 전 자신과 손을 잡고 있던 핏줄이라는 사실을. 비극은 바로 그 무지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빠르게 흘러 5년 후인 2024년. 출소한 준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가 남겨둔 빚더미, 정과자라는 주홍글씨, 그리고 배신감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밥벌이를 해야 했다. 하지만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골프와 와인 감별뿐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반나절 만에 쫓겨났다. 아저씨 바코드도 못 찍어요? 그리고 손님한테 표정이 그게 뭐예요? 점장의 핀잔에 준우는 자기도 모르게 네가 감히 나한테? 라고 대들 뻔했다가 쫓겨났다. 공사장 막 노동판에서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다. 십장은 그에게 일당 10,000원을 던져주며 가라고 했다. 곱게 자란 티 내지 말고 꺼져. 여긴 목숨 걸고 하는 데야. 준우는 흙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가사 도우미에게 던져주던 수표. 어린 시절 친구들을 부려먹으려 던졌던 돈. 그 업보가 고스란히 돌아와 그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대리운전이었다. 남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고 굽신거려야 하는 일. 과거의 그라면 상상도 못할 치욕이었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수천 번 연습했다. 자존심을 꺾는 연습. 고개를 숙이는 연습. 비굴하게 웃는 연습. 그렇게 5년 준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눈빛은 탁해졌다. 화려했던 방준우는 죽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최준우만이 서울의 밤거리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청담동 고급 빌라 지하주차장. 준우는 떨리는 눈으로 눈앞의 남자를 보고 있었다. 자신을 고용한 VIP 고객. 30년 전 헤어졌던 쌍둥이 동생 박선우. 선우? 준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은 너무나 작아서 엔진 소리에 묻힐 뻔했다. 하지만 선우는 그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준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낡고 초라한 대리기사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왜? 나를 보는 눈빛이 저렇게 절박하지? 선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절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동생은 형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알아볼 수가 없다. 최고급 수트를 입은 성공한 사업가와 찌든 담배 냄새가 나는 대리기사. 거울의 양면처럼 똑같았던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다른 우주에 살고 있었다. 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다는 비참한 자존심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아? 아닙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뉴스에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우가 거짓말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선우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후거보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차 키를 던졌다. 가시죠. 한남동입니다. 키를 받아든 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만의 재회는 감동적인 포옹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갑과 을이라는 잔인한 위계질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준우는 운전석에 앉았다. 익숙한 핸들의 감촉. 하지만 이 차의 주인은 이제 자신이 아니다.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저 남자, 내 동생 선우의 것이다. 백미러로 힐끗 선우의 얼굴이 보였다. 차갑고 지적이고 빈틈없는 얼굴. 너는 성공했구나. 나를 밟고 올라간 그곳은 따뜻하냐? 준우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무겁게 굴러가는 소리였다. 제사장 끝. 제5장 타인의 운전석. 검은색 벤틀리가 강변북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최고급 세단의 방음 설계 덕분이기도 했지만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두터웠기 때문이었다. 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에 닿는 핸들의 가죽 감촉, 은은하게 풍기는 우드 트림의 향기,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토크감. 모든 것이 지독하게 익숙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차의 뒷좌석은 준우의 차지였다. 그는 이 차 안에서 비서를 혼내고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물론 망치는 쪽이었지만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운전석에 앉아있다.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부처럼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빌어먹을? 왜 하필 이 녀석이지? 준우는 룸미러로 뒷좌석을 훔쳐보았다. 선우는 태블릿 PC를 켠 채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푸른 액정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을 비췄다. 차가운 인상. 30년 전 겁쟁이처럼 울던 꼬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선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차 안이 조금 더웠다. 준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공조기를 조작했다. 온도를 22도로 맞추고 통풍 시트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열어 생수병을 꺼내 뒷좌석으로 내밀려다. 멈칫했다. 그것은 훈련된 습관이 아니었다. 방준우 전무 시절 자신이 더위를 느낄 때마다 수행비서가 해주던 루틴을 이제는 자신이 남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혹은 자신이 이 차를 탈 때 가장 쾌적하게 느꼈던 세팅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나. 뒷좌석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선우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준우의 뒤통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기사님. 네네. 손님. 준우는 황급히 목소리를 깔았다. 차를 아주 잘 아시는군요. 이 모델은 조작법이 꽤 까다로운데. 선우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일반적인 대리기사들은 이 차의 복잡한 공조 시스템을 한 번에 찾지 못한다. 게다가 뒷좌석 상석 VIP석의 온도를 운전석에서 능숙하게 컨트롤하다니. 아? 제가 예전에 모시던 사장님 차가 이 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압니다. 그렇군요. 선우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준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선우는 예리했다. 아주 작은 위화감도 놓치지 않는 맹수의 감각. 차가 한남동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급커브가 많은 구간이었지만 준우의 운전은 거칠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와 코너링만으로 부드럽게 돌아나갔다. 뒷좌석에 선우가 들고 있던 찻잔이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선우는 서류를 보던 눈을 다시 들어 운전석을 보았다. 편안하다. 지난 몇 달간 수행기사를 3번이나 갈아치웠다. 운전이 거칠거나 말이 너무 많거나 냄새가 나거나. 예민한 선우에게 출퇴근 시간은 유일한 휴식이어야 했지만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이 대리기사. 묘하게 편안하다. 마치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장에서 봤던 그 얼굴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분명 낯선 타인인데 거울을 볼 때 느끼는 기시감이 들었다. 다 왔습니다, 손님. 차가 유엔빌리지의 고급 저택 앞에 멈춰섰다.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고로 들어갔다. 준우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 준우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선우가 그를 불렀다. 잠깐. 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알아본 건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선우가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내밀고 있었다. 요금은 앱으로 결제됐을 테고. 이건 팁입니다. 운전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요? 아, 감사합니다. 준우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았다. 빳빳한 신권 10만 원. 과거엔 팁으로 줘도 안 받던 돈인데 지금은 이 돈이 너무나 간절했다. 자괴감에 손이 떨렸다. 선우는 그 떨리는 손을 그리고 거칠어진 손마디를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올려 준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형광등 아래서 본 준우의 얼굴은 낡고 지쳐 있었지만 이목구비는 선명했다. 선우의 뇌리에 스파크가 튀었다. 혜성그룹. 방준우? 설마.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알던 방준우는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돼지였다. 항상 명품으로 휘감고 턱을 치켜들고 다니던 놈.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낡은 패딩을 입고 어깨가 구부정하며 눈에는 삶의 피로가 가득하다. 무엇보다 방준우가 대리운전을 한다고? 감옥에 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숨겨둔 돈이 꽤 있을 터였다. 닮은 사람인가? 하지만 선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업가였다. 이 정도 운전 실력에 말이 없고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 게다가 묘하게 익숙한 이 느낌. 혹시 전속으로 일할 생각 없습니까? 준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제 수행기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월 400의 보너스 별도. 4대 보험 되고. 대리운전보다는 나을 겁니다. 준우의 입이 벌어졌다. 선우의 밑으로 들어간다. 동생의 운전기사가 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내 형이다. 라고 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내야 할 고시원 월세? 퉁퉁 부어오른 다리. 언제까지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의 곁에 있으면 무언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준우의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다. 거절해. 쪽팔리지도 않아? 받아들여. 굶어 죽는 것보단 낫잖아. 그리고 복수를 하든 제기를 하든 힘 있는 놈 옆에 붙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어.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선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요? 내일 아침 7시까지 여기로 출근하세요. 이름이? 준우는 침을 삼켰다. 방준우라는 이름을 댈 수는 없었다. 최준우입니다. 최준우 씨. 내일 봅시다. 선우는 저택 안으로 사라졌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차고에 울려 퍼졌다. 혼자 남겨진 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손에 쥐어진 10만 원짜리 지폐가 땀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다. 그는 차고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한 중년의 대리기사.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30년 전 고아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날처럼 다시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래 선우야. 내가 나를 샀다 이거지. 준우는 비릿하게 웃었다. 어디 한번 제대로 부려먹어봐. 형이 내 운전대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줄 테니까. 제5장 타인의 운전석. 검은색 벤틀리가 강변북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최고급 세단의 방음 설계 덕분이기도 했지만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두터웠기 때문이었다. 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에 닿는 핸들의 가죽 감촉, 은은하게 풍기는 우드 트림의 향기,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토크감. 모든 것이 지독하게 익숙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차의 뒷좌석은 준우의 차지였다. 그는 이 차 안에서 비서를 혼내고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물론 망치는 쪽이었지만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운전석에 앉아있다.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부처럼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빌어먹을? 왜 하필 이 녀석이지? 준우는 룸미러로 뒷좌석을 훔쳐보았다. 선우는 태블릿 PC를 켠 채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푸른 액정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을 비췄다. 차가운 인상. 30년 전 겁쟁이처럼 울던 꼬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선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차 안이 조금 더웠다. 준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공조기를 조작했다. 온도를 22도로 맞추고 통풍 시트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열어 생수병을 꺼내 뒷좌석으로 내밀려다. 멈칫했다. 그것은 훈련된 습관이 아니었다. 방준우 전무 시절 자신이 더위를 느낄 때마다 수행비서가 해주던 루틴을 이제는 자신이 남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혹은 자신이 이 차를 탈 때 가장 쾌적하게 느꼈던 세팅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나. 뒷좌석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선우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준우의 뒤통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기사님. 네네. 손님. 준우는 황급히 목소리를 깔았다. 차를 아주 잘 아시는군요. 이 모델은 조작법이 꽤 까다로운데. 선우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일반적인 대리기사들은 이 차의 복잡한 공조 시스템을 한 번에 찾지 못한다. 게다가 뒷좌석 상석 VIP석의 온도를 운전석에서 능숙하게 컨트롤하다니. 아? 제가 예전에 모시던 사장님 차가 이 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압니다. 그렇군요. 선우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준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선우는 예리했다. 아주 작은 위화감도 놓치지 않는 맹수의 감각. 차가 한남동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급커브가 많은 구간이었지만 준우의 운전은 거칠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와 코너링만으로 부드럽게 돌아나갔다. 뒷좌석에 선우가 들고 있던 찻잔이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선우는 서류를 보던 눈을 다시 들어 운전석을 보았다. 편안하다. 지난 몇 달간 수행기사를 3번이나 갈아치웠다. 운전이 거칠거나 말이 너무 많거나 냄새가 나거나. 예민한 선우에게 출퇴근 시간은 유일한 휴식이어야 했지만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이 대리기사. 묘하게 편안하다. 마치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장에서 봤던 그 얼굴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분명 낯선 타인인데 거울을 볼 때 느끼는 기시감이 들었다. 다 왔습니다, 손님. 차가 유엔빌리지의 고급 저택 앞에 멈춰섰다.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고로 들어갔다. 준우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 준우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선우가 그를 불렀다. 잠깐. 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알아본 건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선우가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내밀고 있었다. 요금은 앱으로 결제됐을 테고. 이건 팁입니다. 운전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요? 아? 감사합니다. 준우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았다. 빳빳한 신권 10만 원. 과거엔 팁으로 줘도 안 받던 돈인데 지금은 이 돈이 너무나 간절했다. 자괴감에 손이 떨렸다. 선우는 그 떨리는 손을 그리고 거칠어진 손마디를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올려 준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형광등 아래서 본 준우의 얼굴은 낡고 지쳐 있었지만 이목구비는 선명했다. 선우의 뇌리에 스파크가 튀었다. 회성그룹. 방준우? 설마.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알던 방준우는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돼지였다. 항상 명품으로 휘감고 턱을 치켜들고 다니던 놈.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낡은 패딩을 입고 어깨가 구부정하며 눈에는 삶의 피로가 가득하다. 무엇보다 방준우가 대리운전을 한다고? 감옥에 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숨겨둔 돈이 꽤 있을 터였다. 닮은 사람인가? 하지만 선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업가였다. 이 정도 운전 실력에 말이 없고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 게다가 묘하게 익숙한 이 느낌? 혹시 전속으로 일할 생각 없습니까? 준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제 수행기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월 400의 보너스 별도. 4대 보험 되고. 대리운전보다는 나을 겁니다. 준우의 입이 벌어졌다. 선우의 밑으로 들어간다.
동생의 운전기사가 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내 형이다. 라고 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내야 할 고시원 월세? 퉁퉁 부어오른 다리? 언제까지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의 곁에 있으면 무언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준우의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다. 거절해. 쪽팔리지도 않아? 받아들여. 굶어 죽는 것보단 낫잖아. 그리고 복수를 하든 제기를 하든 힘 있는 놈 옆에 붙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어.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선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요? 내일 아침 7시까지 여기로 출근하세요. 이름이? 준우는 침을 삼켰다. 방준우라는 이름을 댈 수는 없었다. 최준우입니다. 최준우 씨? 내일 봅시다. 선우는 저택 안으로 사라졌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차고에 울려 퍼졌다. 혼자 남겨진 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손에 쥐어진 10만원짜리 지폐가 땀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다. 그는 차고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한 중년의 대리기사.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30년 전 고아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날처럼 다시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래 선우야. 내가 나를 샀다 이거지. 준우는 비릿하게 웃었다. 어디 한번 제대로 부려먹어봐. 형이 내 운전대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줄 테니까. 일주일. 준우가 최 기사라는 이름으로 선우의 곁에 머문 시간이었다. 그 일주일은 30년의 세월보다 길고 더디게 흘렀다. 차 안냄새가 거슬리네요. 방향제 바꿨습니까? 뒷좌석에서 선우의 날카로운 지적이 날아왔다. 준우는 룸미러로 그를 힐끗 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걸로 잠깐. 최 기사님, 제 차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싸구려 향으로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당장 갖다 버려요. 알겠습니다. 준우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신이 사비로 산 방향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건방진 자식. 내가 예전에 쓰던 딥티크 향수를 알기나 해? 하지만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타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죠. 오늘은 동승자가 있습니다. 여의도 IFC몰로. 동승자라니? 준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선우의 사적인 영역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여의도 IFC몰 정문? 회전문이 돌아가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준우는 습관적으로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기 위해 대기했다. 그리고 나타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준우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단정한 단발머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철한 눈매. 이서영이었다. 해성그룹 전략기획팀장 시절 준우에게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던 여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내부 고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준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장본인.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선우가 차창을 내리고 그녀를 맞이했다. 서영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가왔다. 준우는 황급히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썰미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제발 알아보지 마라. 준우는 최대한 고개를 숙인 채 뒷문을 열어주었다. 서영이 차에 타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이 문을 잡고 있는 준우의 손에 머물렀다. 가늘고 긴 손가락 하지만 거칠어진 피부. 서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차에 탔다. 준우는 도망치듯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오랜만이네요, 대표님. 이번 해성그룹 잔존 자산 매각 건은 어떻게 됐나요? 차 안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준우는 오금이 저렸다.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 순조롭습니다. 채권단 놈들이 급하니까 헐값에 넘기더군요. 최 기사 에어컨 좀 낮춰요? 네. 준우는 목소리를 변조하듯 최대한 낮게 깔고 대답했다. 서영이 룸미러를 통해 운전석을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기사님을 새로 채용하셨나봐요? 아, 며칠 됐습니다.
운전을 꽤 하더군요. 말이 없어서 좋고. 선우의 말에 서영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운전 스타일이? 낯이 익네요? 코너 돌 때 브레이크 안 밟고 부드럽게 감는 거. 준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과거 서영은 준우의 비서실장이 공석일 때 몇 번 준우의 차를 동승한 적이 있었다. 그때 준우는 허세를 부리며 직접 운전대를 잡고 폭주를 즐기곤 했었다. 그렇습니까? 흔한 습관은 아닐 텐데. 선우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네. 제가 아주 싫어했던 사람의 운전 습관이랑 똑같아서요. 멀미가 날 것 같네요. 서영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싫어했던 사람. 그게 바로 나다. 그는 일부러 차선을 거칠게 변경했다. 뒤에서 앗 하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준우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일부러 어설픈 척, 초보인 척 연기를 했다. 선우가 혀를 찼다. 조심해요, 최 기사. 귀한 손님 모시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 룸미러를 쏘아보았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준우의 눈. 깊게 패인 주름과 탁한 눈동자. 분명 방준우의 눈매와 닮았지만 그 눈엔 생기가 없었다. 죽은 물고기 같은 눈.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지. 그 천하의 방준우가 이런 꼴로 남의 차를 운전한다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혀 깨물고 죽을 위인인데. 하지만 의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목적지인 청담동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였다. 준우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다. 서영이 내리며 준우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기사님. 네. 손님.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나요? 준우는 숨을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여기서 아니라고 잡아떼야 한다. 만약 들키면 선우가 알게 된다. 자신이 혜성그룹 방준우라는 걸. 그러면 이 일자리는 끝이다. 아니, 그보다 더한 굴욕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준우는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저으며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글쎄요. 저는 평생 노가다랑 운전만 해서 사모님 같은 귀한 분을 뵐 일이 없었는데요. 사모님. 준우는 일부러 촌스러운 단어를 골라 썼다. 엘리트인 서영이 가장 질색하는 호칭. 역시나 서영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사람 잘못 봤나 보네요. 수고하세요. 서영은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최 기사 사모님이라니? 저 여자 아직 미혼입니다. 말 조심해요. 선우가 서영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준우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차에 기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하?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선우의 경고가 생각나 멈췄다. 담배 한 대조차 마음대로 피울 수 없는 처지. 준우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서영? 박선우? 두고 보자. 그때 레스토랑 통유리 너머로 두 사람이 건배하는 모습이 보였다. 준우가 그토록 사랑했던 샴페인, 돔 페리뇽.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갈증이 났다. 술이 아니라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갈증? 하지만 준우는 몰랐다. 레스토랑 안에서 서영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선우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대표님, 저 기사 뒷조사 좀 해보세요. 왜요?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민등록 등본이랑 이력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으로 보내줘요. 서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여자의 직감은 논리보다 무서운 법이었다. 다음날 아침 이서영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최준우라는 이름의 신상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성명 최준우, 나이 45세,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특이사항 전과 1번 폭행, 일용직 및 대리운전 경력 다수.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주고 산 신분 세탁용 가짜 신분증이었으니 당연했다. 실제 최준우라는 노숙자의 신원을 도용한 것이었다. 서영은 펜 끝으로 서류 속 증명사진을 톡톡 두드렸다. 사진 속 남자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어제 봤던 기사의 눈빛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지문 조회를 의뢰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다. 대표님께는 일단 보고해. 별 특이사항 없다고? 하지만 서영은 비서에게 은밀히 덧붙였다. 사람 하나 붙여. 퇴근 후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24시간 감시하라고 해. 오후 2시. 선우는 준우를 호출했다. 타세요? 갈 곳이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 테헤란로의 랜드마크 구혜성그룹 본사 사옥이었다.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 S-타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준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5년 전까지 자신의 왕국이었던 곳. 매일 아침 임직원들의 90도 배웅을 받으며 들어갔던 그곳을 이제는 남의 차를 모는 기사가 되어 방문하게 된 것이다. 여기 지하주차장 입구 좁은 거 알죠? 긁지 않게 조심해요. 선우의 말에 준우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신이 입구를 넓히라고 공사 지시를 내렸다가 예산 낭비라고 아버지에게 욕을 먹고 취소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가 25층으로 올라갔다. 과거 회장실과 전무실이 있던 층이었다. 선우는 준우를 대동하고 복도를 걸었다. 이 건물을 인수할까 고민 중입니다. 뷰가 좋거든요. 선우가 멈춰 선 곳은 과거 준우의 집무실 앞이었다. 지금은 텅 비어있는 사무실. 선우는 먼지 쌓인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최 기사. 여기 예전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네. 모릅니다. 방준우라고 해성그룹 장남이었죠. 멍청하고 오만하기로 유명했던 놈. 선우는 유리창에 비친 준우의 얼굴을 곁눈질로 살피며 말을 이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돈지랄밖에 없어서 이 좋은 뷰를 가지고도 회사를 말아먹었죠. 덕분에 제가 헐값에 주워 담았지만 준우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면전에서 듣는 자신의 뒷담화. 그것도 동생에게 듣는 모욕은 참기 힘들었다. 당장이라도 내가 그 방준우다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여기서 폭발하면 끝이다. 그렇군요. 운이 좋으셨네요, 대표님. 운? 하하. 운이라. 선우가 차갑게 웃으며 뒤를 돌아 준우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최 기사님은 운을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그 멍청한 방준우가 망한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선우가 한 발짝 다가왔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런데 최 기사님, 왜 자꾸 저를 볼 때 그런 눈을 하십니까? 네? 무슨?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 혹은 할 말이 아주 많은 사람처럼. 준우는 숨이 턱 막혔다. 선우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때 선우의 몸이 휘청했다. 윽. 선우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발작이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인수 합병을 진행하느라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대표님. 준우가 반사적으로 선우를 부축했다. 선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헉. 헉.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준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30년 전 고아원에서 선우가 천식으로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를 돌봤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다. 숨 천천히 쉬세요. 넥타이 풉니다. 준우는 거칠게 선우의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선우의 등과 손바닥의 혈자리를 눌렀다. 괜찮아요? 괜찮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 목소리. 혼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선우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비굴한 최 기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정하고 든든하고 어딘가 그리운 목소리. 형? 선우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되지 못했다. 준우는 선우를 업었다. 깡마른 몸이 등 뒤로 느껴졌다. 이 자식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다니는 거야? 재벌이라면서 왜 이렇게 가벼워? 준우는 25층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선우를 업고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준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정신 차려, 선우야. 제발. 응급실. 의료진이 선우를 싣고 들어갔다. 준우는 땀범벅이 된 채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동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를 덮쳤다. 미움도 질투도 자존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1시간 뒤 링거를 맞고 안정을 찾은 선우가 눈을 떴다.
병실 침대 옆에는 준우가 쪽잠을 자고 있었다. 불편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선우는 멍하니 준우를 바라보았다. 엎혀 내려올 때 맡았던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들렸던 선우야라는 목소리. 꿈이었을까? 선우는 힘겹게 손을 뻗어 준우의 소매를 잡으려 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서영이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준우가 화들짝 놀랐겠다. 서영은 준우를 밀치듯 선우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선우는 서영을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다시 준우에게 돌렸다. 준우는 다시 의뢰 자세로 돌아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 기사. 네 대표님. 깨나셨습니까? 아까 나 업고 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시라고? 선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분명히 들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다시 낯선 타인으로 돌아가 있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우는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다. 더 있다가는 들킬 것 같았다. 병실에 남은 서영이 선우에게 물었다. 기사님이 응급처치를 아주 잘했대요. 골든타임을 안 놓쳤다고? 선우는 천장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서영씨, 그 뒷조사 좀 더 자세히 해봐야겠어. 네? 단순한 대리기사가 아니야. 날 없는 등, 넥타이를 푸는 손길, 그리고 날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게 너무 익숙해. 소름 끼칠 정도로.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만약 내 예감이 맞는다면 이건 아주 재미있는, 아니 아주 잔인한 장난이 될 거야. 병실 박폭도. 자판기 커피를 뽑아든 준우는 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동생을 살려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정체가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엉켜 춤을 추고 있었다. 최 기사. 아니 방준우 씨? 대표실의 정막을 깨고 선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준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멈칫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올 것이 왔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선우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검체 어찌소라 검체 비박 선우의 유전자 일치율 99.9% 마이너스 친형제 관계 성립. 내 칫솔? 언제 가져갔니? 준우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이제 목소리를 변조할 필요도 없었다. 응급실에서 형이 날 업고 뛰었을 때 형 머리카락이 내 옷에 붙어 있었어. 그리고 형이 마시던 종이컵도 확보했고. 선우는 의자를 돌려 준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도대체 왜 숨겼어?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내가 망하는 꼴을 구경하려고?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쪽팔려서. 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해성그룹 전무였던 놈이 동생 운전기사 노릇이나 하려고 기어들어 왔다는 걸 알면 네가 날 벌레 보듯 볼까봐? 그게 죽기보다 싫었다. 자존심이라. 선우가 책상을 내리쳤다. 쾅.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회사를 말아먹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여기까지 굴러떨어진 거야? 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해?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래, 나 썩었다. 네가 뭘 알아? 그 집구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버지는 매일 성적표를 얼굴에 집어 던졌어. 넌 1등이 아니라 왕이 되어야 한다고? 숨쉴 구멍 하나 없이 30년을 살았어. 너처럼 자유롭게. 내 능력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었어. 준우도 폭발했다. 지난 30년간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두 형제는 씩씩거리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거대한 벽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이서영이었다. 대표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서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준우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형제의 정체가 밝혀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듯했다. 두 분 진정하고 앉으세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영은 탁자 위에 낡은 서류를 펼쳤다. 1994년 성심보육원 입양 기록 원본이었다. 방준우 씨 신원 조회를 하다가 당시 보육원 폐업 후 남겨진 비밀 장부를 입수했습니다. 원장이 뒷돈을 받고 아이들을 거래했던 이중 장부죠? 선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입양된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상관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서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1994, 11, 15 혜성그룹 방 회장 부부 마이너스 입양 아동 강선우 동생. 준우와 선우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뭐? 강선우? 이게 무슨 소리야? 입양 간 건 나준우잖아. 서영이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기록에 따르면 방 회장 부부는 처음부터 동생인 선우 씨를 선택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선우 씨가 형보다 지능지수가 높고 신체 발달이 빨랐거든요. 그들은 완벽한 후계자를 원했으니까요. 준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내가 아니라 선우였다고? 네. 그런데 입양 당일 원장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고의였을 수도 있죠. 서영이 다음 장을 넘겼다. 원장의 비망록이었다. 큰 놈 준우의 감기가 심해 폐렴기가 있다. 작은 놈 선우는 쌩쌩한데 하필 오늘 딸꾹질을 멈추지 않는다. 사모님이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 어차피 쌍둥이라 얼굴도 똑같은 거 그냥 얌전한 큰 놈을 보내자. 이름표만 바꿔 달면 귀신도 모를 거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30년 전에 그 사소한 순간. 선우의 딸꾹질. 그리고 원장의 귀찮음.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치기 한 것이다. 선우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지독한 가난, 곰팡이 핀 단칸방, 술주 정뱅이 양아버지의 폭력, 교과서 살 돈이 없어 훔쳐야 했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이 사실은 형 준우의 몫이었다. 준우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비단 이불, 유학생활, 최고급 스포츠카, 그리고 회장의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권력.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동생의 인생을 훔쳐 살았던 도둑놈이었다. 그런데 그 훔친 인생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다. 하하. 준우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안 맞았던 거야? 그 집구석이? 그 옷이? 나한테는 처음부터 안 맞는 옷이었어? 준우는 선우를 바라보았다. 아니,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진짜 혜성의 후계자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선우야. 내가 내 자리를 뺏어서 다 망쳐버렸어. 내가 갔으면 혜성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에 치가 떨렸다.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눈앞에 무너져 내리는 형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왔다. 운명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그저 잔인한 주사위 노름이었을 뿐. 나가? 선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선우야. 당장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꺼져. 선우가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찻잔이 깨지고 장부가 바닥에 흩어졌다. 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대표실을 빠져나갔다. 닫힌 문 뒤로 선우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들려왔다. 준우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고 비상계단에 주저앉았다. 30년 전 딸꾹질을 하던 동생을 두고 떠나던 날처럼 다시 한번 형제는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였다. 유리성에서 쫓겨난 가짜 왕자, 그리고 폐허 속에서 살아남아 진짜 왕이 된 거지.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준우가 떠난 지 한 달. 선우가 이끄는 골드 호라이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혜성그룹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 의혹. 검찰은 선우를 타깃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연일 뉴스에서는 기업 사냥꾼 박선우의 추악한 이면이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되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압박해왔다. 이 모든 배후에는 조상무가 있었다. 과거 혜성그룹에서 방 회장이 그림자 노릇을 하던 인물.
그는 선우가 그룹을 인수하자마자 비자금 장부를 빼돌려 검찰에 제보하고 언론을 조작해 선우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대표님, 조상무 측에서 협상안을 보내왔습니다. 이서영이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해성그룹 경영권 포기 및 지분 전량 양도, 단 헐값에 사실상 백기투항하라는 소리였다. 선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미친 늙은이가? 내가 어떻게 먹은 회사인데? 절대 안 돼. 차라리 다 같이 죽자고 해. 하지만 자금줄이 다 막혔습니다. 내일 돌아오는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입니다. 선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천재적인 두뇌도 냉철한 판단력도 더러운 정치질과 음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들어왔다. 보안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는 거침없었다. 깔끔하게 면도된 얼굴, 낡았지만 다림질이 잘 된 양복. 최준우 아니 방준우였다. 내보내. 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조상무 그 늙은 여우, 내 방식으론 절대 못 이겨. 준우가 성큼성큼 걸어와 선우의 책상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뭐? 놈이 원하는 건 회사가 아니야? 아버지의 비밀 금고지. 내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금고 열쇠까지 가졌다고 착각하고 덤비는 거야? 선우는 헛웃음을 쳤다. 지금 소설 쓰러 왔어? 비밀 금고? 그딴 게 어디 있는데?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만 알려준 곳. 내가 경영은 말아먹었어도 그 집안의 더러운 심부름은 도맡아 했었거든. 준우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여기에 조상무가 아버지 지시로 정치인들에게 뇌물 뿌린 내역, 차명 계좌 리스트 다 들어있어. 내가 감옥 가기 전에 혹시 몰라 복사해둔 거야? 선우와 서영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이것은 핵폭탄급 증거였다. 조상무는 물론 정재계 거물들까지 줄줄이 엮어 넣을 수 있는 카드.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선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이걸로 거래라도 하러 왔어? 돈 좀 챙겨달라고? 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밥값 하러 왔다. 내 인생 훔쳐 산 30년 밥값.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성그룹 사옥이 보였다. 그리고 그 늙은이들한테 한 번은 보여주고 싶었어. 가짜든 진짜든 우리 형제가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선우는 USB를 쥐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뜨겁게 느껴졌다. 선우는 인터폰을 눌렀다. 차 대기시켜. 조상무 만나러 간다. 그리고 준우를 보며 턱짓했다. 다? 길은 형이 더 잘 알 거 아냐? 형. 그 한 글자가 공기 중에 먼지마저 멈추게 했다. 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1시간 뒤 시내의 한 요정. 밀실에는 조상무가 거만하게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선우와 준우가 나란히 들어왔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망한 전무님과 망할 대표님이 쌍으로 오셨네. 조상무가 비열하게 웃었다. 선우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준우는 그 옆에 섰다. 마치 호위무사처럼. 협상하러 왔습니까? 지분 넘기시겠다고? 조상무가 서류를 밀었다. 선우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USB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나 보시죠. 이게 뭡니까? 당신 목줄? 준우가 나섰다. 조상무님, 2015년 대선 때 차 트렁크에 사과 상자 실어 나르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운전했던 게 접니다. 그날 블랙박스 영상이랑 녹취록 여기 다 있습니다. 조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가 알던 방준우는 멍청하고 생각 없는 한량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의 눈을 하고 있었다. 너 이 새끼? 감히 아버지를 배신해? 아버지는 이미 날 버렸어? 난 지금 내 동생을 지키려고 온 거고. 준우가 으르렁거렸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든든함. 평생 혼자 싸워왔던 전쟁터에 처음으로 아군이 생겼다는 안도감. 이게 공개되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뒤 봐주는 의원들까지 다 끝장입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은퇴해서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지 아니면 감방 가서 콩밥 먹을지. 선우의 최후 통첩에 조상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가 결국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파편이 튀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건물을 빠져나오는 길. 밤 공기가 시원했다. 선우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목을 조여오던 올가미가 끊어졌다. 옆에서 걷던 준우가 머쓱한 듯 코를 문질렀다. 그럼 해결된 거지? 난 간다. 준우가 돌아서려 했다.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 이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는 것이었다. 어딜까? 선우가 준우의 옷자락을 잡았다. 밥값 한다며? 이건 선불이고 앞으로 할부로 갚아? 준우가 멍하니 선우를 돌아봤다. 내 차 운전할 사람 필요하다며? 최 기사 자리는 비워뒀어? 선우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툭 던졌다. 그리고 혼자 먹는 밥 맛없어? 같이 가자. 국밥이나 한 그릇 하게. 준우의 얼굴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이 없는 진짜 미소가 번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한 두 형제의 뒷모습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여의도 골드 호라이즌 대표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뒤로하고 선우는 책상 위에 임명장 하나를 올려두었다. 해성물산 대표이사 방준우. 형 받아. 형이 원래 잘하던 분야잖아. 유통이랑 물류 쪽은 형 감각이 나보다 나아. 선우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했다. 준우는 임명장을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그라면 넙죽받았을 자리였다. 번듯한 명함, 기사 딸린 차, 쏟아지는 법인카드. 그것은 그가 평생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집합체였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임명장을 선우 쪽으로 밀어넣었다. 아니, 안 해. 왜? 아직도 자존심 상해? 이건 적선하는 게 아니야. 정당한 스카우트라고. 알아? 내가 공사 구분 확실한 놈인 거. 그래서 더더욱 안 돼. 준우는 창가로 다가가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명품 수트를 입은 황태자도 주눅든 대리기사도 아니었다. 그저 편안한 셔츠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선우야. 나는 평생 남의 옷만 입고 살았어. 방 회장의 아들 해성그룹 전무. 그건 다 내게 아니었어. 그래서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을 감추려고 더 못되게 굴었지. 준우가 선우를 돌아보며 웃었다. 이제는 내 옷을 입고 싶어? 좀 거칠고 투박해도 내 땀 냄새가 나는 옷. 선우는 형의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단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선우는 픽 웃으며 임명장을 서랍에 넣었다. 고집은? 그래, 알겠어. 그럼 뭐 할 건데? 다시 대리운전? 아니. 장사하려고? 장사? 응. 우리 진짜 부모님이 하셨던 거. 국밥집. 선우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그 힘든 걸 왜 해? 글쎄, 내가 저번에 그랬지? 나보고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때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 뜨끈한 국물이 속을 채우는데 비로소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여기구나 싶었어. 1년 후, 성수동 뒷골목에 작은 식당이 하나 생겼다. 간판 이름은 쌍둥이 국밥이었다. 오픈 초기에는 파리만 날렸지만 주인장의 넉살. 좋은 입담과 진하고 정직한 국물 맛이 소문나면서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는 맛집이 되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수육 아주 좋습니다. 준우는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뚝배기를 날랐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한때 골프채만 잡던 손은 이제 칼질과 설거지로 거칠어졌지만 준우는 그 굳은 살이 자랑스러웠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무렵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손님이 들어왔다. 수행비서도 없이 혼자 온 박선우 대표였다. 어서 와라. 바쁜 사람이 웬일이냐? 준우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반겼다. 이 근처 미팅 왔다가?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특으로 하나 줘. 선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준우는 말없이 뚝배기에 고기를 듬뿍 담았다. 남들에게는 정량이지만 동생에게는 고기 반 국물 반이었다. 자, 먹어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였다. 선우는 숟가락을 들기 전 가게를 쓱 둘러보았다. 벽에는 준우가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는 없었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풍경이었다. 형. 선우가 국물을 한 숟갈 뜨며 불렀다. 행복해?
준우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다가 멈칫했다. 잠시 생각하더니 씩 웃었다. 죽여주게. 빚쟁이 전화 안 오고 밤에 잠 잘 오고. 무엇보다 준우가 선우의 어깨를 툭 쳤다. 내가 와서 밥 먹어주잖아. 그거면 됐지. 선우는 피식 웃으며 밥을 말았다. 싱겁기는 맛은 있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지는 않았다. 준우는 주방에서, 선우는 홀에서. 각자의 위치는 달랐다. 선우는 여전히 냉혹한 자본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장수였고, 준우는 골목 어귀를 지키는 소박한 주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평행선 같았다.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원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뻗어나가는 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 식사를 마친 선우가 계산대로 향했다. 잘 먹었어? 계산은 카드로. 야, 동생한테 돈 받으면 내가 뭐가 되냐? 그냥 가. 공사 구분. 잊었어? 사장님 돈 버셔야죠. 선우가 억지로 카드를 꽂아 결제했다. 영수증이 징 출력되었다. 가게를 나서는 선우의 등 뒤로 준우가 소리쳤다. 운전 조심해서 가라. 졸리면 대리 부르고. 알았어, 잔소리꾼. 선우는 차에 올라탔다. 룸미러로 가게 앞에 나와 손을 흔드는 형의 모습이 보였다. 30년 전 보육원 창문 너머로 멀어지던 형의 모습과는 달랐다. 이제 그들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배웅하는 것이었다. 선우는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봄을 알리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거울 속의 두 남자 준우와 선우. 그들은 돌고 돌아 비로소 가장 자기다운 자리에 도착해 있었다. 뒤바뀐 운명은 제자리를 찾았고 30년의 반전 드라마는 그렇게 평범하고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온기로 막을 내렸다.